네, 어서 오세요. 그 루이 15세가요. 내가 가고 나서 홍수가 오든 말든 뭐 내 상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소리가 있죠. 100% 루머죠. 예. 그, 그 공화국 사람들은요, 보통 그 구체제를 무조건 비난하려고 별말을 다 만들어냅니다. 이거 무고죠. 구체제에서는요,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능력할 수 있어도 그런 무책임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유럽사에 그런 왕은 한 명도 없었어요. 게다가 절대왕정은 말이죠. 귀족들의 그 백성에 대한 월권을 방지하려고 만든 체제이기 때문에 국사 전체를 왕의 책임하에 움직였다고요. 그런 왕이 어떻게 어, 저 따위 저 책임감 없는 말을 할 수 없죠. 절대왕정은요. 귀족들의 손으로부터 백성을 구해내서 왕이 직접 책임지고 백성을 챙기겠다는 그런 체제예요.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짐이 바로 국가라 그랬잖아요. 국가가 바로 짐이고, 그리고 짐은 백성의 그냥 머리에 불과하다. 몸통은 백성이다 그랬잖아요. 루이 15세는요. 세금으로 쌓인 그 국고하고 개인 돈을 엄격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애를 7이나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요. 궁정 돈으로 자기 월급으로 다 못 키운다고.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이 둘째 딸 그 빅토리 공주 같은 경우 15년간 수도원에서 가르쳤어요. 그랬던 왕들이에요. 딸들이 뭘 배웠겠어요. 그래서 그 마리 앙토네트 그 시숙모가 되죠. 빅토리 공주, 루이 15세의 둘째 딸. 농민들한테 빵이 없다면 국수라도 먹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서 기근이 왔을 때 굉장히 가슴 아파했다 이 말이야. 당시에 국수는요 발효가 되지 않는 생밀로 마구마구 만들었기 때문에 빵보다 가격이 훨씬 쌌다고. 그래서 이 왕족들은요, 최소한 서유럽에서는요, 민중의 생활을 잘 몰랐으면 몰랐지, 노동하는 백성을 폄하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천인 공로할 짓이에요. 그걸 갖다가 무슨 혁명가들이 다 개뻥을 쳐놓고 무고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랬던 거죠. 알렉시스 토크빌이 그랬잖아요. 백성에 대한 비난은 오로지 신분 처지가 같은 백성들이 서로서로 했다고요. 귀족들도 그런 말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인간 노동력 이외에는 대단한 에너지가 없었잖아요, 저 시절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노동력을 되게 소중히 여겼다고요. 고마워했고, 특히 어린이에 대한 그 구체적 왕실의 보살핌은 철칙이었어요. 그래서 그 빅토리 공주가요, 모차르트가 6살 때 그 베르사유 궁전에 와가지고 연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볼에다가 막 뽀뽀하고 귀여워했다고요. 이 6살 모차르트를. 근데 이 프랑스 궁정에서는 그게 법도가 아니라고요. 예. 근데 그만큼 빅토리 공주는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 이 말이죠. 거꾸로 루이 15세의 그 첩이었던 뽕파르드 부인, 그 평민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궁정 법도 따르겠다고 모차르트한테 키스를 안 해줬다고. 근데 공주가 가서 하는 거야. 깜짝 놀랐죠. 그래서 모차르트는 그 키스를 거절한 뭐, 뭐 그랬다고 좀 놀랐지만 대신 자기한테 뽀뽀를 자꾸 해주고 안아줬던 빅토리 공주한테 1년 후에 7살에 작곡한 하프시코드 소나타 K6서부터 K10번까지, K9번까지 빅토리아 공주한테 바쳤다 이 말이에요. 이 빅토리 공주는 이 프랑스 혁명을 피해서 로마로 도망쳤지만 가진 보석 모두 팔아갖고 로마의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펴줬다. 이 중상모략과 무고는요, 잘 알려져 있듯이 공화국 혁명가들의 전술이었어요. 사회 하나를 뒤흔들어 버렸다고요. 우리는 중상모략이라든가 무고의 그 무수한 사례를 알고 있지만은 마리 앙뚜아네트만큼 그렇게 무고와 중상모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속적일 수가 없다고요. 죽은 지 벌써 230년이 지나갔잖아요. 230년이 지나가도 마리 앙투아네트 무고와 중상모략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민주공화주의를 계속 유지하려면 구체제를 철두철미하게 비판해야 되는데 더럽고 치사하게도 그 비판, 그 무고의 대상이 여자였단 말이에요. 왕비. 세계적이에요. 생각 좀 해보자고요. 어?
백성들한테 빵이 없어? 그럼 케이크 먹어. 이게 어떤 짐승이 할 말입니까, 이게? 어? 게다가 백성들이 총칼 들고 베르사유 궁으로 쳐들어와서 난리를 치고 있고 경비병을 2명이나 죽이고 그러는 와중에 목을 잘라갖고 막 기띠에다가 세워놓고 이러는데 마리 앙토네트가 한가하게 귀족들의 인사나 받으면서 빵 없으면 케이크 먹지 그래? 그런 미친 사람이 어딨냐고요. 이게 공화주의자들이 퍼뜨린 비열한 아이템이었다고. 이런 말 그 당시에 듣지도 않았어요. 1843년에 소설가였던 그 알퐁스 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소설 소설 옆에다가 수필 같은 거 썼는데 이게 아무래도 마리 앙투아네트가 그런 말을 했을 거라 그래가지고 그게 뭐 퍼져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퍼져나간 거예요. 소설가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술자리에서 무슨 이야기하길래 들어보니까 막 펑펑 울어. 막 울게 만들고 말이야 사람을. 근데 그 진짜 그 맞냐 그러면 앞으로 내가 쓸 소설이야 그러잖아요. 그런 게 소설가예요. 백성들이 국수라도 먹었으면 좋겠다는 그 빅토리 공주의 말이 말이야. 이 브리오슈로 바뀌었어요. 실은 브리오슈라고 그 버터하고 계란 이렇게 막 들어간 부풀러 오르는 그런 빵이에요. 아주 맛있죠. 보통 빵은 딱딱하잖아요. 그거 더 비싸다고 브리오슈 먹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브리오슈라는 게 영국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케이크로 변해버렸다고. 외국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알폰스카가요.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루소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루소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 고백론에서 신사체면에 빵 쪼가리를 사러 갈 수는 없어갖고 하인시키기도 뭐하고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게 농민들한테 빵이 없다면 브리오슈를 먹게 하라라고 대답했던 어떤 위대한 공주의 방법을 기억하면서 결국 나는 브리오슈를 샀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고백론에. 그거를 인용을 했다는 거야. 그때 그 위대한 공주가 바로 마리 앙투아네트 아니냐 이 소리지. 이 알폰스카가 미친놈이죠 이게. 장자크 루소가 고백론을 쓴 게 1765년이야. 그때 마리 앙투아네트 나이가 10살이었다고. 오스트리아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살던 10살 때 뭘 안다고 빵 없으면 케이크 먹으라 그랬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된 게 1782년이야. 12년이 지나갖고 책이 출간됐다고. 1782년 프랑스 혁명하고 다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89년에 프랑스 혁명이 나왔으니까. 이런 개소리를 지금 230년이 넘도록 지금 하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재밌었나 보지. 그러니까요. 또 백성들이 또 빵을 잘 못 먹으니까 또 빵 없으면 브리오슈 같은 거 먹으라고 하니까는 이게 이제 사람 성질 확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발 없는 소문이 천리를 가겠어요. 팬에서 팬으로 이어지고요. 이 거짓말이 역사학계에서 한 2번 정도 거부가 됐거든요. 조르주 르페브르가 딱 한 번이 그 마리 앙투아네트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리고 또 누가 그랬더라 또 한 명 있어요. 1900년에 뭐 그런 적이. 근데 뭐 못 먹어도 보잖아요. 백성들은 일단 들었으면 그게 진실이야 그게. 그래서 이 브리오슈에 대한 빵에 대한 마리 앙투아네트의 중상모략이 1843년부터 시작돼 갖고 각종 광고를 다 거쳐갑니다. 빵 없으면 콘프레이크 먹지 뭐. 마리 앙투아네트가 케이크를 먹고 있을 때 헤네시는 뭐 축제를 벌입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사파 같은 데서는 말이야 케이크하고 아이스크림 먹으라 했어 막 이러고 말이야. 정신 차리라 이거지. 아이스크림 먹고. 이따위 식의 사파들이 계속 이어지고. 앨런 필 켈크로우라고 하는 그 저기 유명한 그 철학자 있어. 철학자도 마리 앙투아네트에 관한 얘기를 자빠졌고 말이야. 사파에서 정치권에서 광고 그림에서 어떠한 관계도 없는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예. 이 한국에서도 그 지랄을 한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갖다가 무식이 자랑이야 지금? 그 프랑스 혁명을 준비했던 그 프리메이슨 집단이요. 계몽주의 시절부터 1730년, 1740년부터
장기간 동안 민중 세뇌를 시켜왔다고요. 디드로와 달랑베르가 백과사전의 대표적인 예라고 1765년에 65년 68년에 나온 거. 아주 이런 오랜 진지전을 통해 갖고 백성들의 판단을 계속 왜곡해 왔다 이 말이에요. 마리 앙뚜네트가 얼마나 백성을 두려워했고 또 백성을 아꼈는지. 지네들이 봤을 때는 배가 아픈 거야. 이 여자를 아주 저기도 외국인이니까 아주 아작을 내고 싶은데 결국 이제 아작을 내게 되는데 말이에요. 또 필립 오를레앙 프리메이슨 총재 아니야. 프랑스 프리메이슨 총재라고. 필립 오를레앙. 이 파리 사회단체하고 궁중 귀족 프리메이슨을 시켜가지고 루이 16세가 뭐 무능하고 약하고 뭐 개소리를 퍼뜨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리 앙뚜네트가 남편이랑 자지도 않았다. 근데 음탕해가지고 또 레즈비언이다 막 소문 퍼뜨리고 별지랄을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참 못된 놈들입니다. 예? 참으로 못된 놈들이에요. 혁명을 꿈꾸고 공화국을 꿈꾸고 민주주의를 꿈꿨다는 놈의 자식들이 사파를 그려갖고 막 뿌려대기를 참 무슨 포르노 같은 그림들 막 뿌려대고 말이에요. 뭐 자기의 무슨 뭐 필립 오를레앙이랑 뭐 필립 오를레앙이 아니라 참 뭐 아르투아 공작이랑 같이 잤다는 등 개소리를 막 퍼뜨렸다 이 말이에요. 1770년에 마리 앙뚜네트가 결혼을 했다고요. 루이 16세랑 14살 때. 하지만 이 왕실의 그 결혼 이 절차가 굉장히 그 복잡해요. 그래서 1777년, 그러니까 7년 후에 완전히 궁중의 왕비 성사가 마련됐다고. 그때까지 이 여자 처녀였어요. 루이 16세는 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왕실의 법도라고. 그런 것도 모르고 말이야. 이 프리메이슨의 그 악명 높은 이 악선전, 궁중의 법도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던 민중들을 움직여서 술안주로 삼아버렸다. 이겁니다. 베르사유 궁에 무슨 아방궁지였다고 막 소문을 냈어요. 예, 트리아농지였다고. 트리아농, 대트리아농은 루이 14세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지은 거고 마리 앙뚜네트가 주로 지냈던 소 트리아농, 작은 트리아농에서는 루이 15세가 지은 거예요. 이게 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아방궁이니 떠들었다고요. 마리 앙뚜네트가 베르사유 궁이 사생활이 없다고 싫어했잖아요. 그 오스트리아에서 교육받은 것처럼 혼자 있고 싶기도 하고 아이들이 특히나 백성과 멀어질 걸 되게 두려워해서 이 트리아농에다가 여러 가난한 농민 가족들을 초대해서 같이 살았다고요.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사유 궁 주변으로 이사온 농민들 집 마리 앙뚜네트가 직접 지어줬다고. 뭐 조그만 거니까 그 중에 작은 거 하나 하모라고 해서 그것도 하나 지어놨다고. 트리아농 옆에다가. 그 궁정을 좀 떠나서 아이들을 좀 더 가까이 해서 좀 가르치고 싶었단 말이에요. 홈스쿨링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마리 앙뚜네트의 이 딸하고 아들이 홈스쿨링 했다고. 근데 이걸 갖다가 장작 그루스의 자연주의가 당시 풍미에서 유행에 따라 갖고 뭐 소젖을 짰다든가 이따위 식으로 거짓말을 해대고 말이야. 마리 앙뚜네트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라고 희대의 말장난을 해댔다고요. 이 민주공화주의자들이. 게다가 트리아농 유지하고 개조 비용은 루이 15세 개인 돈으로 지불했습니다. 마리 앙뚜네트는 트리아농에서 항상 면드레스 입었고요. 앞치마 입고 다녔습니다. 농장에서 젖소 짰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농장에서 하녀놀이 하면서 즐거워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 루이 16세의 무능력, 뭐가 무능력제? 제가 프랑스 역사를 보면 5손가락에 꼽혀요. 루이 16세는 그렇게 성과가 좋았다고요. 일을 참 잘했던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마리 앙뚜네트만큼 헌신적으로 백성을 보살핀 왕비도 별로 없어요. 3손가락에 저는 꼽을 수 있어요. 왕비로서 백성들한테 헌신했던. 이랬던 착한 여자를 갖다가 말이야. 프리메이슨들이 뒤에서 조작해가지고 목걸이 사건을 일으켜버린다고. 이 목걸이가 245억짜리예요. 지금 현 시세로. 이 마리 앙뚜네트가 이거를 샀다. 주문했다. 이래갖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원래가요.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245억이면 이거 얼마야 이게. 루이 15세가 이 좀 사치스러웠던 뒤바리 부인한테 주려고 주문을 했는데 주문한 도중에 죽었다고 루이 15세가. 그리고 마리 앙뚜네트는
이 듀바리 부인을 별로 안 좋아했다고요. 굉장히 프랑스적이고 사치스럽고 그래서 멀리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왕비가 되자 듀바리 부인을 그 궁에서 쫓아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민주 뭐 다이아몬드 보석 만들고 있던 보석상들은 어떻게 해? 이거 뭐 새로 들어온 왕비한테 팔자 그래갖고. 근데 안 샀지. 그 미쳤어. 이런 걸 사게. 마리 앙뚜네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두 차례나 공식적인 그 매입 그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두 차례 다 찢어버렸다고 그 제안서를 뭐 이따 이런 거 사냐고. 근데 프리메이슨들이 편지를 위조해갖고 마리 앙뚜네트 편지를 위조해서 왕비가 이거를 매입하려고 했다라고 조작을 해가지고 한 1년 반? 1년 반 소송에 들어갔다고. 그 사이에 마리 앙뚜네트 명성이 엄청나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파리 곳곳에서 말이에요. 마리 앙뚜네트를 조롱하고 모략하는 판화들이 팔려나갔고 그림들이 나붙었고 결국은 왕을 제끼고 국사에 관여한다는 까지 헛소문까지 만들어내었단 말이죠. 그랬습니다. 돈을 마구마구 찍어댔다 이거예요. 마구마구 찍어댔다. 그래갖고 혁명 벌어지기 1년 전에 마지막 그 베르사유 그 춤 파티가 있었는데 그 원래가 이제 왕하고 왕비가 귀족들한테 이제 같이 추자고 이제 춤을 권유했단 말이에요. 마리 앙뚜네트가 몇 귀족 남자들한테 손을 내밀어서 춤을 같이 추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다 거부해버렸어. 이게 말이 돼요? 궁정 예절로? 응? 이 까드리 춤인가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의 면전에서 춤 권유를 거부했을 만큼 이 귀족들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낙인이 이미 찍혀 있었다고요. 혁명 1년 전에. 혁명 전부터 말이에요. 마리 앙뚜네트가 모든 것을 약탈한다. 오스트리아로 돈을 빼돌리고 있다. 이런 개소리들이 무수히 파리 시내를 돌아다녔다고요. 그래서 내명부 최고 상궁 앙리에트 감빵이라고 있다고. 1789년 5월 4일 날 그 제30분이라고 하는 평민 출신 대표들이 베르사유 궁으로 몰려들었을 때 다음처럼 기록을 했습니다. 제30분 의원들은 어마어마한 편견을 지닌 채 베르사유에 모였다. 이들은 국왕이 창피한 짓이라면 골라서 한다고 생각했고 왕비가 사치를 너무 좋아해서 국고를 텅텅 비웠다고 확신했다. 모두가 소트리아논 그게 뭐냐 도대체 그러면서 보자 그러면서 우르르 방문했다. 하지만 방문한 이후 지독히도 단순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이 방문하기 전에 사치스러운 각오들을 다 치운 거 아니냐라고 따졌다. 제30분 대표는 결국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가 박힌 기둥을 바라보면서 왕비가 이런 정신 나간 보석 놀이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가 방 설계를 조금 더 알아본 결과 그것들은 루이 15세 때 연극 소품으로 쓰던 가짜 보석이었다. 혁명이 벌어지니까 말이에요. 마리 앙뚜네트에 대한 각종 헛소문이 더욱더 많아졌다고요. 제일 대표적인 정신병자 같은 놈이 자크 에베르라고 하는 놈이에요. 베르두시엔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어갖고 1791년부터 1794년까지 이 자기 잡지의 기사 헤드라인 14%가 마리 앙뚜네트 스캔들 이야기였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이 자크 에베르는 말이에요. 법정에다가 거짓 진술까지 했다고. 마리 앙뚜네트가 자기 올케하고 레즈비언이었고 왕세자 루이 14세한테 자유행위를 가르쳤으며 가치자는 근친상간을 저질렀다. 이 헛소리를 해댔다고. 이 헛소리가 말이야. 파리 시내 전체를 다 흔들렸어요. 그래 법정에서 물어봤어요. 판사가. 진짜 그런 짓을 했느냐. 계속 대답을 안 했죠. 근데 끝없이 판사가 물어봤어요. 예스냐 노냐. 그러니까 마리 앙뚜네트가 그거는 자연에 의하여 응답을 하지 못하는 질문이라 그랬습니다. 자연은 결코 어머니한테 그런 비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주변에 뭐 아줌마들이 뭐 박수 치고 막 그렇긴 했는데 아무튼 이 마리 앙뚜네트에 대한 갖은 중상 모략이 말이에요. 이 왕정의 근간을 흔들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프랑스 민중의 힘을 민중을 왜곡해서
자기네들의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던 프리메이슨의 전략이었다 이겁니다. 뭐 난리 버거지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프랑스 저기 문서보관소에 가서 그 그림 다 봤어요. 40년 전에, 40년, 44, 38년 전에. 참 해도 너무했더라고. 마리 앙투아네트는 오스트리아 출신이잖아요. 엄마가 마리 테레지아예요. 굉장히 강력한 여황제죠. 예. 원래가 황제가 남편인데 남편으로부터 그 황제권을 뺏어왔다고. 그래갖고 이 프랑스하고 더 이상 전쟁하지 않게 뭐 수백 년간 그 서로 으르렁거렸잖아요. 그래서 우호적으로 하기 위해서 마리 앙투아네트 이 막내딸을 시집을 보낸 거예요 프랑스로. 그래서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시집 갈 때도 인간적이고 자비롭게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너는 너 자신 혼자가 아니라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외교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3년이 지나가지고 말이에요. 처음으로 그 파리의 백성들과 같이 산책을 했다고요. 틸러리 공원에서.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 감동을 해가지고 마리 앙투아네트가 엄마한테 편지를 보낸다고요. 가난한 백성들이 우리를 보러 와주었어요. 세금 내느라 힘이 들 텐데도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좋아해 주니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리 쉽게 모든 백성의 사랑을 얻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백성의 사랑을 얻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다는 것을 깊게 느꼈어요. 이걸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다음 편지에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다 그랬다고. 이런 여자였어요. 마리 앙투아네트 전석화가 비제르브랑이 있죠. 1779년 왕비 첫 초상화 그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바른 자세로 걸으며 궁중에 왕비의 권위를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너무 부드럽고 친절한 면모를 갖춘 여인이었다. 오스트리아 출신으로서 얼굴이 조금 길었지만 영혼이 있고 부드러운 파랑색 눈을 지녔다. 무엇보다도 내가 감명받은 건 무슨 색으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 저 빛나고 청량한 피부를 가진 우아함과 귀족성이 한데 어우러진 여인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했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786년에도 언제나처럼 왕비의 우아함과 친절함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주변에 항상 좋은 말만 하는 왕비였다. 왕비의 착한 심성을 나는 잊지 못한다. 한 번은 내가 임신통으로 왕비와의 약속을 어겼다. 다음 날 사죄하려 달려갔을 때 왕비는 부드럽게 웃으며 어제 아침 내내 기다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했다.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려니 왕비는 아서요. 임신 중인데 몸을 낮추면 안 됩니다. 하며 나를 손수 일으켜 세웠다. 심성을 알 수 있죠. 그죠? 예. 옆에서 이 사람들을 본 사람이고 이 궁녀들이라는 게 얼마나 서로 그게 많은 줄 알아요? 예? 이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디나 그렇지만 유럽의 궁중은요 질투, 시기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바로 마리 앙투아네트 옆에서 시중을 들면서 결국 죽고 나서 욕해도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왕비의 사생활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애정과 존경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가족에게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고 인내심이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한테 관대하게 대했고 상대방의 삶과 행복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깜빵 부인이 다시 최고 상궁 다시 얘기를 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요. 자기 그 시할아버지 시조 부인 루이 15세의 그 비천한 창부 출신 듀바리 부인을 계속 멀리했다고요. 만난 지 2년 만에 말 하나 딱 뗄 정도였어. 그렇게 이 몸가짐을 조심하고 살았다고요. 시집 와서 2년 만에 그래도 저기 시할머니 아니야. 어? 첩이지만 2년 만에 첫 말이 뭐냐면 오늘은 베르사유에 사람이 많네요. 이러고 입 딱 끝내고 말았다고.
이게 이제 아이러니컬하게도 루이 15세가 듀바리 부인한테 선물하려고 그랬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나중에 마리 앙투아네트의 발을 잡고 말았죠. 그죠? 명성을 크게 실추시켜 버렸습니다. 이 두 여인이 말이야, 참, 왼수지 뭐. 근데 무덤에는 또 같이 묻혔다고. 골 때리는 거지, 골 때리는 거. 결혼 초반부인 1770년대 초, 1770년에 결혼했어요. 마리 앙투아네트가. 10대였죠. 14살. 마리 앙투아네트가 촌구석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왕실의 화려함을 좀 즐겨보려고 그랬죠. 10대 사춘기 때 얼마나 그랬겠어요. 아무리 엄마가 몸 조심해라, 행동 말 조심해라 그래도 이 프랑스가 워낙에 오스트리아에 비해서 화려하니까 그 매력에 푹 빠진 적이 있다고. 근데 오래 못 갔어요. 오래 못 갔다고요. 그리고 왜 프랑스에서는 왕비에 등극하면 백성들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축하금을 받느냐 그래갖고 축하금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루이 16세도 나도 안 받아 이래가지고 그거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거 다 백성들을 다 돌려주라 그랬다고 그거를. 그렇게 착한 여자였다고 여자가. 이게 전략이 일상이었고요. 비교적 혼자 있는 걸 좋아했다고. 그게 오스트리아의 전통인데 원래가. 왕비 시절에 항상 평상복을 입었고 초상화를 그려도 궁중 예복가 웬만하면 안 입으려고 그랬다고요. 오히려 이제 이 마리 앙투아네트의 서민적인 풍모가 프랑스 궁중 예절에는 크게 어긋났다 그래갖고 거꾸로 욕을 먹었다고요. 이 20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선하고 사회복지 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루이 16세와 함께 매해 수차례 고아원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1775년에는 왕립 성 클로틸드회라는 걸 만들었다고. 로얄 드 세인트 클로틸드를 만들어가지고 고아하고 과부들을 돌봤다고요. 직접. 루이 16세가 또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원래 그래요. 1776년에 말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땔감을 공급하는 것을 직접 감독을 했습니다. 루이 16세가. 그렇게 선한 왕이었죠. 재위기간 내내 아침이면 일어나서 했던 일이 뭐냐면 가난한 농부집들 먼저 찾아다니는 거였다고. 그래서 이 고아들의 어머니였다고요. 이게 마리 앙투아네트가요. 1778년 임신하자마자 궁의 모든 파티, 만남, 화장 이런 거 다 멀리했죠. 각종 자선단체에 자기 개인 돈을 거의 대다수로 후원을 했고요. 루이 16세가 또 그랬듯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너무 많이 갖고 있었다고. 마리 앙투아네트가. 남편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농부들한테 자기 지갑 건네주고 막 그러고 살았다고. 루이 16세가. 그런 남편 옆에서 마리 앙투아네트가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남편처럼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배우잖아요. 루이 16세가 왕세자가 저금통에다가 자꾸 동전 넣는 걸 보고 물어봤어요. 왜 인색하게 자꾸 돈을 모아두느냐? 그랬더니 왕세자가 울먹울먹거리면서 저는 인색한데요. 인색하게 돈을 모아서요. 가난한 고아들한테 모두 갖다 줄 거예요. 루이 16세 그랬죠. 그래? 그럼 나도 도와줄게. 이렇게 됐다. 이런 가족이었어요. 마리 앙투아네트는요, 1780년 자선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필란트로픽 하우스를 만들었다고요. 파리에도 하나 있고, 클리시라고 하는 북쪽에도 하나 있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지금 클리시라고 하는 파리 북쪽에 가보면, 파리 북쪽에 오레알이라고 하는 큰 회사, 초국적 기업 본사 뒤쪽에 있어요. 노인, 시각장애인, 고아, 과부들을 돌봤다고요. 그래서 궁정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귀족들하고 공무원들한테 모금도 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 수발상궁이었던 뚜루드빵 다음처럼 얘기를 했죠. 왕비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탁드려요 라며 궁을 돌아다니며 모두에게 모금을 했다. 여자는 6프랑, 남자는 1루이 금화를 냈다. 금액은 종종 50에서 100루이에 달했다. 사치스러운 사람들이나 젊은이들은 무슨 자선을 강요하냐며 불평했지만 자기들은 왕비가 요구한 X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도박에 걸지 않았느냐. 그 생각은 안 해? 이렇게
자기 자서전에 적어놨어요. 이 1787년 그 기근 동안이 기근이 있어요. 87년에.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왕실 물건을 다 팔아치워버렸다고. 예? 자기 개인 소장품들을. 그리고 베르사유에서 직접 음식을 배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숙자들 배급하는 거 뭐 사랑의 뭐 음식 나누기 이런 거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왕과 왕비는 그 기근 동안에 값싼 보리빵을 먹었습니다. 무슨 브리오시 케이크를 먹었다는 거예요. 1784년 그 파리 리옹에 산모협회라고 있었는데 그거 세우는데 같이 세웠다고. 그래 걷다가 2,800리브르 2,800리브르면 지금 돈은 한 2억 3억 될 거예요. 이거 넘어갈 겁니다. 그걸 다 갖다 줬고 한 달에 그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1788년에는요 직접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여성들, 미혼모, 병자, 아동들을 돌보았죠. 이게 마리 앙뚜아네트의 유주를 받들고 있는 게 이제 프랑스 필란트로픽 소사이어티하고요. 또 마리 앙뚜아네트의 유주를 또 받들고 있는 게 바로 이 산모협회, 지금까지 살아있다고요. 이 산모협회 웹사이트 들어가면요. 1788년 마리 앙뚜아네트가 초대 회장이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요. 예? 그럼에도 말이야 이렇게 자비로웠던 옛 왕비에 대하여 계속 중상모략하고 무고를 이어가면 되겠어요? 이 프랑스 사람들? 참 못된 거죠. 이 공화국 자체가 못된 거예요, 원래가. 하지만 마리 앙뚜아네트가 혁명 때문에 이제 파리로 끌려가죠. 체포돼서 끌려가죠. 반체포돼서 끌려가잖아요. 자기가 돌보았던 모든 고아원들 뭐 이런 것들 다 방치됐다는 거예요. 됐다 이 말이에요. 혁명 정부가 이걸 이어받았어? 이어받지도 않았어요. 자기네 혁명 본부로 쓰고 그 짓을 해버렸다고 이 미친놈들이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자크 에베르 같은 로베스피에르 같은 당똥 같은 생주스트 같은 CAS 같은 이런 미친놈들이 아니었다고. 이 저질이 아니었다고요. (1793년 10월 16일) 새벽 4시 반 자기 편지 저렇게 시간까지 적어놨어요. 마지막 편지를 쓰죠. 옳게 마지막 편지예요.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바로 전에 새벽 2시인가 3시에 받았거든요. 사형 언도를. 죄를 지었다면 창피하겠지만 아니랍니다. 나는 오빠 옆으로 가는 겁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오빠처럼 당당하고 싶어요. 양심에 꺼리길 것이 없으니 평온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두고 가는 것만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항상 말했듯이 아이들이 원칙에 따라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왕세자가 결코 우리의 죽음에 복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적들이 나에게 끼친 해를 용서합니다. 착하고 다정한 올케 바이바이 안녕 안녕 이렇게 2번을 쓰고 있고요. 올케한테 이 편지는 전달이 안 됐고요. 올케도 1년 후에 목이 잘리죠. 아침 7시부터 세느강 뚝하고 콩코드 광장으로 구름처럼 모여든 군중 사이로 수레를 타고 끌려 나왔어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 당시에는 혁명광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콩코드 광장이라 그래요. 그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게 세워져 있죠.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는 끌려 나오면서부터 끝없이 튠러리 궁을 바라봤습니다. 거기 자기 아들이 감금돼 있었거든요. 예, 루이 17세. 1795년에 다 죽어요. 2년 후에 죽어요. 자기 엄마 죽은 지. 한 가족이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탄두대로 이제 올라가죠. 그때가 12시 11분이었습니다. 그때 올라가느라고 신발 한쪽을 떨어뜨렸죠. 밑으로. 저 신발 좀 보세요. 저게 귀족 신발이에요. 보통 그냥 평민 아줌마 신발이라고 저게. 예? 혁명 정부가 뭐 신발 줬을 것 같아요? 궁에 있던 거 갖고 온 거지. 그렇게 이 민주공화주의자들은 이렇게 구체제를 왜곡을 하고 살았다고요. 12시 11분 신발 한 짝이 밑으로 떨어지고 그 누가 가져갔다고? 나중에 이제 그 보자루에서 소장을 했는데 12시 15분 목이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 저기 무덤이요. 그 샌드든이라고요. 샌든이라고 그 파리 북쪽에 그 샌드니 그 축구 경기장이 있어요. 스타드 드 프랑스라고 하는 축구 큰 경기장이 있거든. 이 국립 경기장. 그 뒤쪽에 샌드니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마리 앙토네트와 루이 16세 무덤이 있긴 있는데요. 무려 22년 동안 죽은 지 실은 마들렌드라고 하는 공동묘지에 묻혀 있었습니다. 루이 16세와 함께 묻혔어요. 이 묘지는 순례를 막기 위해서 1794년 묻힌 지 1년 후에 폐쇄가 됐는데 22년 동안 잠들어 있었죠. 그죠? 나중에 이제 루이 18세가 무덤을 파가지고 루이 16세와 마리 앙토네트라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샌드니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파리 한번 가보시면 오히려 마들렌드 공동묘지가 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엑스피아투아라고 하는 그 교회로 개조가 되어 있는데 거기 마리 앙토네트가 여기 잠들었다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고하고 중상모략은요. 마리 앙토네트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역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왜곡되고 파괴적인 방향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고와 중상모략은 이게 역사적인 범죄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